내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뉴스에 내 얼굴이 나왔다. 치매를 앓고 있는 72세 노인 김정순 씨, 지난 3일간 연락 두절. TV 화면 속 내가 낯설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치매도 아니었고 실종된 것도 아니었다. 나는 도망친 거였다.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몇 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지냈던 내 며느리였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여느 때처럼 떡을 찌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 은정이가 도착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이 짙고 차림새도 어딘가 낯설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검사 예약한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가 워낙 당당하게 말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떤 검사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 그녀 말대로 따라 나섰다. 차에 오르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검사만 잘 받으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딱 원인만 찾으면 돼요.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느리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손길이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병원엔 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돌려 외곽에 있는 조그만 상담센터로 나를 데려갔다. 도착하자마자 2명의 직원이 나를 맞이했다. 한 명은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족분과 상의 끝에 잠시 이곳에서 머무르시며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치료, 안정? 무슨 말이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내 팔을 살짝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병원처럼 생겼지만 문엔 잠금 장치가 있었고 창문은 작고 철창이 달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요? 집에 가면 안 됩니까? 어르신 가족분이 원하셔서 여기로 모신 거예요. 당분간은 여기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매일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름이 뭐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답할 수 있었지만 내가 무언가 잘못 말하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밤이 되면 옆방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처럼 갇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직원이 나에게 종이컵에 물을 타서 주었다. 그 물을 마시려던 순간 직원의 등 뒤에서 누군가 쪽지를 밀어 넣었다. 당신, 위험해요. 도망쳐야 해요. 이건 치료소가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척하면서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새벽 3시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 쪽지를 줬던 여직원이 내게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예요. 문 열어줄게요. 저쪽 문으로 나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뛰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나는 그대로 뛰었다. 맨발로 병원복 차림으로 손에 쥔 거라곤 그 쪽지 하나뿐이었다. 바깥 공기는 차고 습했다. 가로등 불빛도 보이지 않는 시골길을 숨이 넘어갈 듯 뛰었다. 한참을 뛰다 지쳐 나무 밑에 숨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내 며느리에게 살해될 뻔한 노인이었다는 것을.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 새벽 나는 발이 채어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어두운 시골길,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불빛이 있는 쪽으로 달렸어요.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가, 귀를 곤두세우면서 숨소리조차 삼켜가며 그렇게 몇 시간쯤 걸었을까요? 희미한 간판 불빛이 하나 보였고 나는 맨발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그만 슈퍼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주인은 내 꼴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잠시 후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 혹시 도망치신 거 아니에요? 그 병원 전에 거기서 나온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는 겁이 나서 머리를 저었지만 손을 벌벌 떠는 걸 주인이 눈치챘나 봐요.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죠. 전화 알데 있으세요?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내 오랜 친구 옥자. 그 아이만은 나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휴대전화는 없었기에 슈퍼주인 전화기를 빌려 번호를 눌렀습니다. 옥자야, 나야. 정순이, 짧은 침묵 뒤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아. 너 어디야? 너 뉴스에 나왔어. 실종됐다고 치매라던데. 나 도망쳤어. 며느리가 날날 가뒀어. 그 말에 옥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옥자가 직접 운전해서 슈퍼 앞으로 왔고 나는 그 차에 올라탔죠. 그렇게 나는 도망쳤고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였죠. 옥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나는 뉴스 속 나 자신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72세 노인 김정순 씨가 병원 치료 중 돌연 실종됐다는 자막. 가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가짜는 내 역할이었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도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옥자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순아. 이건 혼자 해결 못해.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뭘 겪었는지 우리가 밝혀내자.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비로소 생겨났죠. 옥자는 내가 가졌던 보험 서류, 며느리가 관리하던 문서 파일 등을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보험 내용은 복잡했지만 의외로 눈에 띄는 게 있었죠. 바로 사망 시 지급 항목. 그중 2개는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 내 명의였지만 신청자는 이은정, 내 며느리였죠. 심지어 보증인 역시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서명은 대필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 문서를 들고 바로 경찰서로 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말렸어요. 아직 안 돼. 지금 너는 실종자야. 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해. 그냥 가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격리시킬 수도 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죠. 옥자의 지인이 일하는 작은 병원에서 나는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기록, 정신 상태 확인, 체중 감소와 수면 장애 등 모든 게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했죠. 치매 증상 없음,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말없이 그 서류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옥자와 함께 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다죠. 이은정이 정말 날 죽이려고 한 걸까? 그게 아니면 왜 병원에 가둬? 왜 보험에 자기 이름을 넣어? 뭔 그 애에게 돈이 된 거야. 정순아. 그 말은 차갑지만 사실이었어요. 나는 사람보다 보험금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날부터 나는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은정이를 다시 마주보는 것부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를 다시 마주하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실종자 상태였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하자니 이미 며느리 쪽에서 먼저 치매로 각종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자와 나는 생각을 바꿨어요. 누군가 며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죠. 바로 은정이가 일하던 보험회사의 직원, 김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은정이와 몇 차례 함께 일했으며 최근 들어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다행히 지은 씨는 조심스럽지만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은정 씨가 가져오는 서류들이 너무 정돈돼 있고 서명도 비슷한 필체가 많았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 대상자가 대부분 70세 이상 노인이었고요. 사망보험 위주로 가입이 됐죠. 그녀의 말은 내가 느꼈던 불안감에 점을 찍어주는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우리에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녀가 내부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죠. 보험 계약서, 지급 조건, 보증인 내역, 그리고 내부적으로 의심스러운 패턴을 기록한 문서까지.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나처럼 며느리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졌던 어르신들 중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지병 악화나 돌연사로 처리되었고 유족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죠. 나는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구나.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노인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은 씨는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정식으로 제출할 수는 없다고 했죠. 자신의 신분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비공식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아니면 이 일의 진실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지은 씨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은정 씨에게 직접 접근해 보세요. 어르신이 살아있다는 걸 은정 씨가 알면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그 순간을 녹화해야 해요. 그 말에 옥자와 나는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끝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겠다는 거구나. 지은 씨는 작은 안경을 내밀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돋보기였지만 렌즈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죠.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죠. 이 안경을 쓰고 은정 씨를 만나세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그게 증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들과 나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은정이는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이대로 묻히면 또 다른 정순이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 내가 끝을 보자.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는 동네 근처 찻집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은 씨가 말하길 되도록 밝고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세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운 곳에서 마주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녀가 내게 무슨 얼굴로 나타날지 알고 싶었거든요. 약속한 시각보다 10분쯤 늦게 며느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심플한 베이지색 원피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표정. 정말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세상에 살아계셨네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가족들 다 걱정했어요. 나는 조용히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지은 씨가 준 그 카메라 달린 안경이었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도 들릴 것 같았어요.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병원에 날 넣었지? 치료가 아니라 가두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건 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남편? 내 아들?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참고 물었습니다. 그 보험, 너 이름으로 가입한 거. 왜 그랬니? 그건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고 하니까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정말로 내가 죽기를 바랐던 겁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카페의 조명이 갑자기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도 잿빛이었죠.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가 정리해준 며느리가 연루된 보험 리스트, 사망자 기록, 약물 반응 자료까지 포함된 파일이었습니다. 여기 이거 보면 알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혹시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오해예요. 전 그냥 가족을 위해. 너 같은 가족 난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보이던 미소는 다 가면이었던 거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죠. 어머니, 그거 어디에 넘기셨어요? 그냥 저희 가족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백한 거였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가 사전에 협조 요청을 했고 며느리의 자백이 나오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장치를 해두었던 겁니다. 은정이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그녀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안경에 담긴 영상과 음성이 증거로 제출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이제 끝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히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잠깐 수군거리더니 이내 조용해졌고 뉴스에도 그리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인을 가둔 며느리의 이야기는 세상에 그리 신선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저 그런 가족사 중 하나로 묻혀버리기엔 나는 너무도 생생한 공포 속에 살아 있었는데 말이죠. 며느리 체포 후 경찰 조사는 진행됐고 나는 여러 차례 진술을 하러 다녔습니다. 내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무엇보다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비교적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조사를 맡았던 형사가 갑자기 교체됐고 사건 담당 부서도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사관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는 어렵겠네요. 가족 간의 갈등이라니요? 치밀하게 보험을 들어놓고 감금하고 약물까지 사용했던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갈등이라니.
나는 분노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씨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조직이 있어요, 어르신. 그녀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은정이가 가입한 다른 노인들의 보험 내역, 그리고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된 여러 건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같은 방식이었어요. 가족으로 접근하고 보험을 들고 몇 달 뒤에 사망? 그런데도 수사는 늘 중단됐어요. 어르신이 처음이에요. 살아남은 분은. 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내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체포 후 단 한 번도 그에게 메시지를 남겨도 전화해도 받지 않았죠. 그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아팠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가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퀭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떡 반죽을 하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 사실이야? 그래. 내 아내가 날 가뒀고 죽이려 했어. 왜요? 보험금 때문이래. 널 위해서라며 날 없애려 했어. 그 말에 준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죠. 난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믿었을까?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지은 씨가 모은 자료를 정리해 들고 다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온적이었고 서류는 받아주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죠.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요. 김지은 씨가 떡집에 찾아온 날 이후 우리는 조용히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떡을 싸주는 척하며 간단히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는 시장통 카페 구석에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앉아 메모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지은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또 다른 제보자들, 의료계에 근무하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간호사 1명, 보험회사 퇴사자 1명, 총 3명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의문을 품고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고 정해진 양식대로 죽음을 맞이하며 모두 비슷한 보험을 들어놓았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 모두가 각각 한두 번씩 은정이라는 인물과 접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다른 이름으로, 때론 다른 외모로 위장했지만 결정적인 유사점이 존재했죠. 그건 바로 의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친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장소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참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암묵적 동지의식이었죠. 지금 필요한 건 언론이요. 경찰과 법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 없어요. 세상에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언론에 제보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두 군데에 연락해봤지만 모두 미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우려, 확실한 증거 부족, 가족 문제는 다루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때 떠오른 건 요즘 젊은이들처럼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다행히 지은 씨 팀원 중 한 명이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도, 내 사연이 공개되는 것도 두려웠죠.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더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될 거라고. 며칠 뒤 지은 씨가 준비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내 며느리는 살인자였습니다. 어느 72세 노인의 생존 기록. 영상에는 내 얼굴과 목소리, 안경 카메라에 담긴 며느리의 자백 장면, 보험 내역, 약물 성분 분석 자료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은 폭주했죠. 우리 할머니도 이상하게 돌아가셨는데 이거 진짜 신박한 일 아닙니까? 이건 꼭 방송에서 다뤄야 해요. 결국 대형 방송사 하나가 우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긴급 취재 노인을 노린 보험 조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나는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나 혼자 품고 가기에는 세상에 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방송 이후 세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을 열었고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험사도 공식 입장을 내놨고 일부 병원은 정기 감사를 받기 시작했죠. 조직의 일부 인물들이 언론에 노출되며 도주를 시도하다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떡집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늦었지?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은정이가 그런 사람일 줄은 그래서 더 엄마를 못 찾았던 것 같아. 내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애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다 용서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은 조용히 묻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언젠가 아침은 온다는 걸. 그리고 그 아침을 나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